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우리 생활과 윤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너무 행복하시죠? 저도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10회 정도 푸는 이유는 요 정도는 또 문제를 풀어줘야, 그렇죠? 자신감 있게 또 우리가 고사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문제를 막 풀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모의고사를 10회를 풀어보는 이유가 다 당연히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그렇죠? 10회나 출제한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래저래 하는 얘기, 잔소리 이제 접어두고 제가 모의고사 10회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죠. 지유하고 정은이가 강조하고 있는 윤리학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지유와 정은이가 강조하고 있는 윤리학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유, 나는 윤리학이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이 아니고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을 탐구의 본질이라고 생각해. 이 부분이 아니고 언어의 의미 분석을 탐구의 본질이라고 생각해. 무슨 윤리학? 메타 윤리학. 그쵸?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을 탐구의 본질이라고 생각해. 메타 윤리학이죠. 그랬더니 정은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 나는 윤리학이 생명 윤리 문제, 정보 윤리 문제, 생태 윤리 문제 등에 대한 도덕적 해결 방안 찾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정은이는 무슨 얘기를 한 것이냐? 실천 윤리학, 응용 윤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응용 윤리학. 그래서 우리가 응용윤리학 같은 경우는 바로 느낌이 와요. 그런데 메타윤리랑 지금 우리가 계속 구분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규범윤리학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 분석을 하는 것은 규범윤리.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한 의미 분석이라고 하면은 메타윤리학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못해도 괜찮아요. 보통은 난이도라고 따지면 요 정도. 메타윤리랑 응용윤리를 구분하냐, 혹은 규범윤리랑 응용윤리를 구분하냐, 요 정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유하고 정은이가 강조하고 있는 윤리학의 특징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어요. 그랬을 때 우선은 지유 같은 경우는 지유가 뭐였어요? 메타윤리였어요. 그렇죠? 정은이가 뭐였어요? 정은이가 응용, 그쵸? 응용 실천 윤리학이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요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맞게 연결하는 것은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 검토에 주력한다. 이건 누가 얘기한 것이에요? 지유가 얘기한 것이죠. 그쵸? 보편적 도덕 법칙에 대한 이론 정립을 추구한다. 이것은 규범이죠. 규범 윤리학. 누구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인 삶의 도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것은 정은이가 얘기했던 것이죠. 그렇죠? 특정 사회에 관습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유가 기억에 해당하고 정은이가 디귿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유가 뭐였었죠? 기억이죠. 그럼 이거랑 이건 아니죠. 그럼 정은이가 지금 디귿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2번이 정답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정말 어렵게 나온다. 윤리학에 대해서. 그럼 요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천천히 이렇게 보면서 막 흥분하고 이러지 말고, 아니면 윤리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은 윤리학에 대해서 묻는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그랬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좀 제쳐왔다가 다른 문제 먼저 푸시고 다시 돌아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쵸?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원래 보이던 것도 잘 안 보여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 어쨌든 1번 문제부터 나오긴 했지만 1번 문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문의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그쵸? 다음 제시문에서 말하고 있는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최근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윤리학은 안락사와 관련된 사실들을 명확히 기술하고
그 사실들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그쵸?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우리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덕 현상에 대해서 경험 과학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접 학문과의 연계를 중시하고 있죠. 객관적인 도덕 원리 확립을 중시한다. 도덕 언어의 분석을 윤리학적 탐구의 본질로 간주한다. 그쵸? 규범, 그다음 메타. 그런데 이 두 개는 지금 응용 윤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나온 질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용 윤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규범 윤리학, 메타 윤리학은 관련이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응용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 기억과 니은이 해당하는 것을 고르신다면 바로 1번이 되겠다라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해당되었던 1번이 정답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리학에 대한 문제를 좀 내봤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정말 쓸데없는 거 내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는 정말 시험 보시는 것처럼 보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냈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다음은 싱어와 롤스의 가상 대화입니다. 롤스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롤스, 지금 니부어를 우리가 엄청나게 배우느라고 롤스를 잠깐 잊으셨겠지만 롤스에 대한 문제도 100%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 나오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싱어, 지역과 국가에 관계없이 세계 모든 빈민에게 원조를 해야 됩니다. 라고 싱어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롤스가 저는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서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빈민에게 원조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롤스가 말할 수 있는 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1번 원조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2번 원조는 보상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3번 세계시민주의 차원에서 원조가 이루어져야 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치사회제도의 개선이 빈곤 해결의 핵심 요건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롤스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체적으로 제도적인 부분들이 그쵸? 개선을 해서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원조해야 된다는 것이지 뭐 무분별하게 다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가 아니고 4번 정치제도의 개선이 빈곤 해결의 핵심 요건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가 우리는 정답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피터 싱어와 롤스가 만약 가상적으로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대화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예상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참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 참 좋아하고. 네, 4번 문제 보시죠. 4번 문제. 다음 글과 관련이 있는 종교가 도덕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골라보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진심 어린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의 의미를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렇죠? 그랬을 때 다음 글하고 관련이 있는 종교가 도덕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골라보는 문자가 되겠습니다. 1번 도덕규범을 실천한다. 2번 종교적인 이상을 가진다. 3번 사회적인 가치를 배우게 된다. 4번 도덕적인 정체성을 확립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봉사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뭔가 영향을 서로 끼치고 미치고 받고 사회성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도덕규범 실천하는 것도 좋고 종교적인 이상을 가지는 거 다 중요하고 정체성 확립하는 거 좋지만
사회적인 가치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5번 문제 보시죠. 5번 문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진이가 얘기합니다. 야, 너는 낙태가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규현이가 아니, 왜냐면 태아는 성숙한 인간이 될 잠재성을 지니고 있고 태아는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선진, 그렇다면 너는 뭐라고 보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규현이 같은 경우는 낙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를 해요? 이미 인간이 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진이가 아마 규현이에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너는 반대하는구나. 왜냐면 태아가 이미 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잠재성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는구나. 인간 존엄성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종류의 얘기가 나와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태아는 성인과 달리 제한된 지위를 갖는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죠. 2번, 낙태는 태아가 지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태아의 생명보다는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 낙태는 법적으로 금지되지만 도덕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다. 2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강조를 드려요. 잊을까봐. 여러분들이 잊으실까봐 자꾸 또 한 번 강조를 드리는데 무슨 강조냐? 잊지 마시라고. 그렇죠? 우리가 생명윤리에 관련해가지고 반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뭘 기억하라고 그랬었어요? 어떤 조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이슈건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 존중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는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각자 다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반대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이유들과 함께 결론은 뭐예요? 항상 인간 존엄성을 침해합니다 라는 내용을 하곤 합니다. 그랬을 때 또 나오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나 마나 할 정도로 규현이는 반대하겠죠. 왜냐?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6번 문제죠.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인데 죽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유한성, 그렇죠? 유한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한정이 있다는 얘기죠. 무한성, 한정이 없다는 얘기죠. 유한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평등성, 누구나 죽어요. 그렇죠? 누구나 죽죠. 그리고 불특정성, 무슨 얘기예요? 불특정하게 죽나요, 누가?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런 거 아니죠. 다 누구나 죽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불가역성.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거 뜻 아시나요?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렇죠? 불가역성이라고 한다면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또 불가지성이라는 것도 가집니다. 언제 죽을지 모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세계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유한성,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평등성, 그리고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불가역성, 그 다음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가지성까지 포함을 하신다면 인간이, 그쵸? 죽음의 특징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번. 7번 문제죠. 7번 문제. 나딩스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딩스의 관점에서 사례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딩스, 여러분 나딩스 아세요? 넬 라딩스는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넬 라딩스라고 한다면 배려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배려윤리에 대한 학자, 그쵸? 캐롤 길리건과 함께, 그쵸? 캐롤 길리건과 함께 넬 라딩스가 요즘 배려윤리에 관련해서 종종 이렇게 이름을 좀 비추고 있는데, 아마 현대사에 맞춰서 윤리 문제는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배려윤리에 대한 문제들도 아마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넬 라딩스에 대한 문제를 냈습니다. 넬 라딩스의 관점에서 사례의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은 도덕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윤리적인 이상은 배려하고 배려받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례를 보면 A씨는 길을 걷던 중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A는 이 노인을 도와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때릴 거예요, 정말 이러면 정말. 아니, 길에 쓰러진 노인이 있는데 왜 도와줄지 말지를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학습한다라는 자체도 사실 자존심을 상해요. 우리 이런 사람 아니죠, 그렇죠? 당연하게 사실 당연히 도와주겠죠. 앞뒤 안 보고 우리는 당연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고민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배려윤리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라딩스가 A씨한테 어떤 조건을, 욕하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A라는 사람에게 그쵸? 어떤 의견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1번, 노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노인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쵸? 2번, 노인과 자신이 얻을 이익의 양을 고려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정의의 궁극적 목적, 정의를 궁극적인 도덕 원리로 삼아서 배려를 실천해야 됩니다. 선을 추구하는 자연법 원리에 따라서 노인을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라딩스의 배려 윤리에 따르면 그쵸? 당연히 공감하는 것이 첫 목적이죠. 상대방을 배려하려면 공감하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배려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배려라는 걸 모르는 사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라딩스 같은 경우는 배려 윤리에 대해서 그런 점을 강조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우린 당연하게 거의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인 거죠. 노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노인을 도와줘야 된다는 부분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번 문제죠. 8번 문제. 제시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제시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를 것인데 예술작품에 대해서 도덕성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것은 정삼각형은 도덕적이고 이등변 삼각형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술의 신미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 자체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신미주의의 반대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1번, 예술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본다. 신미주의 맞죠? 2번, 예술의 영역에 도덕적인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예술의 영역에 도덕적인 원리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는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3번, 예술작품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중시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4번, 예술적인 미와 도덕적인 선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1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다 신미주의적 입장인데 2번만이 도덕주의적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바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죠. 9번 문제죠. 국가 권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국민들을 상대로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2번,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힘이다. 맞는 얘기죠. 국민이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된다. 맞는 얘기고 바람직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사하지만 자칫 폭력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1번 국민들을 상대로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물리적인 강제력 행사하지요. 뭐죠? 만약에 우리가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면은 법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국민들을 상대로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에는 국민들을 상대로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 불복종.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간디를 얘기를 해요. 간디. 간디의 비폭력, 그렇죠? 운동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비폭력 운동, 물론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비폭력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에서는 상당히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뤄줘야 돼요. 다뤄줘야 됩니다. 이론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고 사상에 대한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현대의 윤리를 많이 다뤄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윤리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비폭력 운동이라는 걸 아직까지는 책에서 예를 들려고 하면 외국의 사례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폭력 운동이라는 걸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비폭력 운동은 국가에서 뭔가 부당하다고 국가에서 행사하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부당하다라고 국민들이 느낄 때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바로 비폭력 운동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폭력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들을 국가기관이 하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비폭력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운동인데 여러분도 대충 생각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세계 여러 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우리나라의 비폭력 운동을 얘기하기에는 좀 민감한 부분들로 있어요. 사람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윤리과 과목에서 현재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번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디의 비폭력 운동으로 대신되는 부분이 바로 시민 불복종이라는 키워드이고 이 부분에 항상 해당되는 부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에서 행사하는 일이 뭔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비폭력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 부분들을 했을 때 만약에 국가가 그것으로 법에 대한 처벌을 내리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것이 시민불복종이며 비폭력 운동이라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상대로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아니고 국민들을 상대로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바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이나 그런 비폭력 운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문제를 수록하진 않았습니다. 네. 10번 칸트의 입장. 그쵸? 칸트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의 대상인 인간은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벌은 오직 범죄에 대한 정당한 보복의 차원에서 가해줘야 된다. 이거는 응보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칸트가 사형이라든가 형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응보주의적 관점, 그러니까 응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칸트는 항상 사형 제도를 찬성하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옳은 설명만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죠?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를 결정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본다. 사형제도는 범죄 억제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본다. 그쵸? 사형제도가 공익증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칸트가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그쵸?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니은과 그쵸? 리을 중에서 고민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다 보면은 사형제도가 공익증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공익증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존치 여부를 결정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물론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형제도가 공익증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칸트가 그런 사형적인 부분을 찬성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정답이 되고요.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